다음 주에는 모두 다 자리에 딱 7분 딱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서로 힘이 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이제 간주 임대료를 연결할 건데요. 우리 세무니까 회계 때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 파악을 하셨다면 회계 처리도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이와 관련된 부속 명세서도 제출을 하실 거예요.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거나 뭐 상기업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좀 돈 많은 회사, 강남에 많잖아요. 그러면 꼭 부동산 몇 개 가지고 있어. 그럼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반드시 부동산 공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론 내용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임대료가 아니래요. 그런데 임대료로 간주하고 부가세를 내세요 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월 임대료 3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300만 원에 대해서 월 임대료 세금계산서 교부하겠죠. 왜? 용역이 공급이라면서요.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빨간색에 해당을 할 거지만 부가세 30만 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월 임대료.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서 이렇게 끊을 거예요. 부가세, 과세니까. 그러면 이때 이 300만 원은 뭐가 돼요? 이 임대사 입장에서는 300만 원은 수익이죠. 임대 수익이 될 거예요. 이 300만 원은 임대 수익이 되는 거고 이 30만 원은 임차인한테 이 30만 원을 받았다가 뭐 할 거다? 국가에 내겠죠. 이게 바로 뭐가 돼요? 매출세액이 되겠죠. 요 30만 원은 매출세액이 됩니다. 국가는 이거를 받아놨다가 국가에 납부를 할 거야. 근데 이 월 임대료 말고요. 우리가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이 보증금을 1억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오랜만에 회계 처리.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현금 1억. 이렇게 처리. 그럼 현금 1억 받았어요. 대변에 뭐라고 하면 돼요? 임대 보증금이라고 처리하겠죠. 임대 보증금이라고 1억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증금 받았다라고 했을 때 임대보증금 대변에 처리하는 건 임대보증금은 무슨 항목이에요? 대변에 존재하죠. 받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돌려줄 거니까 나갈 돈이니까 얘는 누구다? 부채에 해당을 하는 거야. 그럼 받아놨다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나갈 거니까 받아놨다가 금고안에 1억을 고스란히 가만히 놔뒀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1억을 꺼내서 주나요? 그럴 리가. 얘를 만약에 은행에라도 넣어두면 뭐가 생겨요? 이자가 발생을 하겠죠. 그 국가이수에서는 뭐예요? 그래, 너네 그거 이자 원래 임대료는 아니야. 하지만 보증금 받아서 은행에 넣어놨더니 이자 생긴 거니까 마치 임대료와 같아. 그러니 부가세 내세요라는 얘기야. 그래서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도 무엇으로 보고 임대해 준 걸로 보고 부가세를 내세요. 요 얘기가 되는 거야. 제가 그래서 그 얘기 있잖아요. 국가는 뭐하다? 치사하더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속 편하다고요. 별거 다 내래요. 왜?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만큼 내게 되냐면은요. 이자 성격이요. 그래서 이자 계산하는 방법 지난번에도 했었었죠. 그거 그대로 연결하시면 돼요. 원래 아닌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뭐라고 부른다? 간주임대료라고 부르고 부가세를 내세요. 이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냐면 이자 계산하는 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세 표준은 밑에다 연결할게요. 과세 표준은 보증금 곱하기 원금이라고 했었죠. 지난번에. 여기에 이자율을 계산하시는데 표현으로는 정기예금 이자율이지만 실제로 은행 이자율 아니고요. 간주 임대료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간주 임대료율이에요. 하나만 써놔도 돼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율입니다. 실제로 이 간주 임대료가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뭐 1.8, 뭐 1.5 막 바뀌는데 지금 또 바뀔 수도 있지만 1.2, 1.2%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금액의 이자율에 뭐 계산해요? 기간 계산해 주시면 되죠. 여기에 기간 계산. 365 뭐 6년이라면 366이 될 거고,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계산하기 쉽게 월 단위로 나왔다. 그러면 12개월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또는 12개월 이렇게. 그러면 1년 중에서 전체 깔고 원하는 걸 올려야 되죠. 해당 과세 기간의 임대 일수만큼. 그래서 여기는 해당 과세 기간 임대 일수. 이자 계산하는 식 그대로. 그래서 요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거 역시 프로그램이 자동 계산할 거예요. 간주 임대료율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다만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하면 직접 수기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럼 이자 계산하는 방식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 역시 부가세를 내세요. 이게 과세 표준이잖아요. 이 과세 표준에 얼마만큼? 10%만큼을 내는 거죠. 여기에 10%만큼 부가세를 내세요. 부가세를 내세요. 얼마만큼? 요 과세 표준의 10%만큼. 부가세를 내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 아닌 걸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세금 계산서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런 유형으로도 문제화가 자주 됩니다. 얘는 세금 계산서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회계 처리하는 거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회계 처리 연결. 이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 부가가치세,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요, 임대인이 부담할 수도 있고요,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어요. 서로 계약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하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하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이 그러면 부가세 내세요. 그럼 누가 등장한다고 했어요? 부가세 예수금이 등장하는 거예요. 부가세를 내세요. 금액과 상관없이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부가세를 내세요니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00원. 원래 아닌데 부가세를 지금 부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100원만큼을 비용으로는 인정해줄게. 그래서 얘를 뭐라고 처리한다? 세금과 공가. 세금과 공가. 근데 실제로 부가세 거래에서는 제가 세금과 공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이때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아닌 걸 부담시키는 거에 대해서 세금과 공가라고 처리를 합니다.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누가 신고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하는 겁니다. 항상 부가세 신고 누가 과표는 임대인이 하는 거죠. 공급자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임차인은 누구예요? 공급받는 자죠. 혹시 이것도 써드릴게요. 공급 받는 자. 받는 자. 만약에 임차인이 부담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줘서 임대인이 받아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돈 나가면 돼요. 대변에 현금 나갑니다. 현금 100원. 그만큼을 이 임대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한테 이렇게 현금을 줘요. 임대인은 그거 받아서 납부세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을 부가세 내야 되는 거니까 누가 등장?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돼요. 그럼 임차인이 사업자라고 하면 역시 원래 아닌데 부담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 비용으로는 인정해줄게. 그래서 이때 부담하는 이 간주 임대료만큼 역시 세금과 공가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회계 1급 수준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임대인 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그냥 세금과 공과하면 돼요. 회계 1급 문제에서는 이런 형식이 나왔고 세무 2급은 주로 누가 나와요? 임대인 입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주로 나옵니다. 요거 세금과 공과 부가세 일수급. 그럼 이거 부가세 신고하는 것들은 다 어디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럼 유형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럼 이때 유형은 아까도 연결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없으니까 유형 몇 번? 14건별. 14건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내용.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도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또 보내놓을게요. 공급시기 하면서 이 개념 살펴보셨고요. 실무 이제 곧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어느 정도 복습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공급시기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원래 아닌 거 부담시킨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자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나머지 또 공통된 걸 제외하고 추가되는 거 있는지 교재로 같이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페이지 20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시간상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보고 중간에 문제 제가 숙제입니다 라고도 했어요. 이론의 내용을 또 숙제로도 정리를 해 오셔야 됩니다. 문제 풀어서. 자, 거기에 보시면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장소라고 나와 있죠. 거래 장소라고 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자, 이 거래 장소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국내 거래인지 국외 거래인지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래요. 즉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영향을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지 그런 거 판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요. 그래서 그 공급 장소, 거래 장소가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는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이동이 개시하는 장소에 해당할 거고요.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부동산 생각하시면 되죠. 그 재화가 소재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자,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특별히 어려운 표현 아니죠. 용역의 공급 장소는요. 원칙은 영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번 국내에 걸쳐 용역 제공이 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요. 여객이 탁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장소. 요거 하나만 밑줄 딱 그어두세요. 이 표현하고 뭐 딱 직결되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옛날에 땅콩 사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항공 우리 항공사인데 미국에서 승객들이 탑승을 했죠. 그러니 뭐 미국에서도 소송 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과세권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뒤로는 숙제예요. 그 뒤로는 문제가 또 있으니까 한 주간 내용 정리하시면서 숙제를 꼭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실 거예요. 영세율과 명세일 건데요. 지난 시간에 프린트 앞장으로 좀 넘기셔서요. 여러분들 프린트해 보시면은 제조업자, 도매, 소매 있었던 프린트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쭉 보세요.
자,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지금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요 앞에 제조 생산자도 과세사업자였고 두 번째 단계도 과세사업자였고 소비자인 경우였어요. 그랬을 때 최종 소비자가 1,500원을 공급받을 때 부가세를 얼마 부담을 했었어요? 150원. 그 사실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시간은 이제 영세율과 면세를 연결할 건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연결을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누구나 다 똑같은 단일세율이죠. 단일세율 몇 프로? 10%입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누구나 다 똑같은 10%다 보니까 오히려 세금 부담이 크게 느껴집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는 걸 뭐라고 한다? 역진성. 이러한 역진성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부가가치세에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초생활 필수품 등에 대해서 면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완화,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이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 간의 물류 이동 시에 생산지국에서 과세할 건지 소비지국에서 과세할 건지 어디를 선택했어요? 소비지국.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 그럼 소비지국에서 과세를 하기로 하면 생산지국, 즉 수출할 때 과세하면 안 되겠죠. 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영세율. 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하실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지 알고 가셔야죠. 역전성 완화를 위한 면세. 우리들을 위한 거래요. 진짜 우리들을 위한 건지 이따 볼 거고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출할 때 어떻게 하죠?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이 면세는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면세요. 부가세가 없는 거. 그럼 영세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면세랑 다른 거예요. 면세는 세법에서 정해놓은 품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쌀, 자연 요소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거 면세요. 그럼 영세율 적용이에요. 영세율은 영세율 적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나아요. 영세율 적용입니다. 컴퓨터 100만 원이에요. 얘를 국내에서 팔면 당연히 부가세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근데 얘를 수출을 한대요. 그럼 얘는 과세니까 국가 입장에선 뭐요? 이거 100만 원짜리 팔면 부가세 10% 있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근데 얘를 수출한대. 여기에 뭐가 적용된다? 영세율. 다른 개념이요. 나는 원래 과세 사업자인데 영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개념이요. 그러면 영세율 적용 과세 사업자는 매출세액은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난 사업자니까 매입했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겠죠. 그럼 매입세액은 다 어떻게 될까요? 환급받게 됩니다. 이런 개념이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비교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면세 도표를 먼저 보세요. 면세 도표를 봅니다. 좀 빠르게 갈게요.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대신에 이 용어를 다시 한번 잘 외워보세요. 흐름 같이 타볼게요. 자, 과세사업자인데 중간에 면세사업자가 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뭐 여기 마지막은 과세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급하는 순수 재화일까요? 공급가액. 공급, 매출할 때 부가세 거래 징수하면 매출세. 그래서 공급하고 받은 대가를 공급대가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단계 과세 사업자가요. 1,000원짜리를 이렇게 매출을 해요. 1,000원짜리 이렇게 매출합니다. 그럼 이때 부가가치세 10%, 100원을 거래 징수하겠죠. 매출세액이요. 그러면 공급하고 받은 대가 1,100원. 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대요. 매입은 없었다라고 가정하면 과세 사업자니까 바로 부가세 납부세 계산할게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니까 얼마? 100원을 납부하면 돼요. 오케이. 100원 납부.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가 이전 단계에서 1,000원짜리 이렇게 사가지고 오면서
과세이기 때문에 100원의 매입세액 부담을 했었어요. 자기 단계에서 500원의 가치를 더해서 1,500원짜리로 공급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다? 면세사업자. 그러니 매출할 때 거래징수 안 하죠. 거래징수 안 했으니까 매출세액도 없어요. 그러니까 납부세액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면세사업자. 오늘 마이크를 안 썼더니 나는 면세사업자예요. 그럼 어때요? 나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데 이전 단계에서 매입세 부담을 했죠. 제가 아주 스피드하게 죄송합니다. 우리 세금에 대한 성향, 성격 얘기했었죠? 누군가한테 떠넘기거나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다고요. 나는 공제도 못 받는데 부담을 했어. 그럼 결국 얘를 판매 가격에 이렇게 얹으려는 성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판매 가격이 높아져서 얘를 이렇게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마지막 단계는 결국은 얼마에 공급받게 된다? 1,600원의 공급을 받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전부 과세인 경우에는 얼마였어요? 150원만큼의 부가가치를 부담을 했는데 그래도 좀 줄었죠. 얼마만큼 줄었다? 이 면세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면세라고 해서 부가가치가 모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면세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만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면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면세인데 얘는 불완전이요. 전부 면세되는 게 아닙니다. 면세제도. 누구만 면세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만 사라진 거야. 면세 단계. 그래서 단순히 결과적으로 면세인데 불완전 면세제도입니다. 그냥 달달 외우기만 하면 왜 그런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런 흐름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되세요. 그래도 어때요? 50원 줄었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50원만큼 줄였대요. 이게 면세사업자가 중간에 끼면 이런 성향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세율을 한번 보러 갈게요. 영세율을 봅니다. 왼쪽에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영세율 적용 과세사업자. 나는 과세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요.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역시 빠르게 흐름 타보도록 할게요. 1,000원짜리 매출을 해요. 첫 번째 단계는 과세사업자니까 100원을 거래징수. 이 방향이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거래징수해서 납부를 해야 되겠죠. 역시 매입세액은 없으니까 그대로 납부세액 계산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100원 납부. 두 번째 단계에서 1,000원을 매입하면서 매입세액 100원을 부담을 했었어요. 자기 단계에서 500원에 더해서 1,500원을 매출하는데 나는 누구다? 영세율 적용 과세사업자예요. 그럼 매출할 때 세액은 몇 프로? 0%. 그러면 매출세액은 얼마?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에 공급하게 된다? 1,500원을 공급을 하게 돼요. 그럼 나는 과세사업자니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매출세액이 0이고 이전 단계에서 내가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빼니까 얼마? 100원을 환급받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100원 납부세액이 나왔는데 영세율 사업자를 만나니까 그대로 환급이 됐어요. 그럼 부가가치세가 완전 사라졌죠. 이게 바로 뭐다? 완전 면세제도입니다. 영세율이 뭐다? 완전 면세제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영세율 사업자를 만나면 다 면세가 되죠. 완전 면세가 됩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수출을 하면
오히려 획득이죠. 국가 입장에서 이 수출을 장려하고 부가가치 부담 없이 수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세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세율이 좋은 것 같아요? 면세가 좋아요? 영세율. 영세율은 다 영세사업자가 끼면 부가세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 면세 제도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영세율하고 면세를 비교해서 면세 품목도 어느 정도 외우셔야 되세요. 영세율과 여기 지금 뭐 있죠? 면세 품목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번 시간까지는. 나머지는 다음에 연결하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범위가 좀 많으니까 교재로도 연결할 건데요. 프린트에다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좀 써보도록 할게요. 면세 품목. 영세율과 면세를 구분을 먼저 하셨고 여기에다가 일단 기본적인 면세는 뭐가 있다. 자연요소 그대로입니다 라고 표현은 제가 하기는 했는데 가공하지 않은 거, 미가공, 농. 더 키울게요, 제가. 미가공, 농축, 수, 임산물.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에 해당할 거고요. 얘는 국내산이 있고 국외산이 있어요. 국내산이 있고 국외산이 있는데 국내산은요. 먹는 거, 못 먹는 거 모두 면세예요. 식용, 비식용 모두 면세. 모두 면세. 국외산, 수입산, 국외산은 먹는 것만 면세예요. 식용만 면세입니다. 식용만 면세. 우리 고등어를 수입을 했어요. 고등어 먹는 거죠. 고등어 면세예요. 근데 관상용 열대어를 수입했대요.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럼 걔는 과세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국외산은 식용만 면세에 해당을 해요. 일단 우리가 가치가 증가한 거, 즉 가공된 거는 부가세가 과세됐다라는 기본적인 성격을 깔고 가요. 그러니 가공은 다 과세예요.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미가공이 면세입니다 라는 표현인데 그럼 가공되지 않은 미가공이 면세인데 여러분 쌀 근데 우리가 논에 있는 쌀 벼째로 먹나요? 탈곡이라는 가공 거쳐야 되죠. 소째로 먹어요? 정육이라는 가공은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미가공의 범위는요. 1차 물리적 가공까지를 우리는 미가공의 범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성질이 크게 변하지 않는 1차 물리적 가공. 뭐 냉동, 냉장, 정육, 탈곡 이런 것들은 다 가공이에요. 근데 그거 1차 물리적 가공까지는 면세 범위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밀은 과세예요, 면세예요? 밀은 면세예요. 밀은 면세죠. 그럼 밀가루는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가루 내서 1차 물리적 가공. 여기 면세. 여기 면세에 해당을 해요. 그러면 국수는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그래서 이쯤 되면 나와야지. 얘는 이제 주말이니까 마트를 한번 가봐. 아마 별표가 면세인가 그렇죠? 영수증에.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하나 더. 우유. 우유는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그렇죠. 제가 쓰다 왔어요. 흰 우유는 면세. 흰 우유는 면세예요. 흰 우유는 면세고 초코우유, 딸기우유 누가 더 비싸요? 초코, 딸기가 더 비싸죠. 초코 들어서 더 비싼 줄 알았죠? 진짜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흰 우유는 면세고 초코우유, 커피우유, 딸기우유는 과세예요. 그런 거 구분하시면 되시겠죠. 나머지는 프린트 가지고 복습하실 때 참고하시고 우리 교재 가볼게요. 좀 많은 범위가 있는 것들은 이제 교재 가서 봅시다.
이제 어디 갔어 페이지가. 품목을 먼저 체크할게요. 나머지는 218페이지. 218페이지. 어느 정도는 면세 품목을 외우셔야 되니까 체크를 하고 가보실게요. 기초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에서 면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가공된 식료품들이고요. 우리 정리했던 거 국내산, 식용, 비식용 이런 거 면세입니다. 자, 물이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수돗물은 면세예요. 전기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역시 못 사는데 전기는 뭐라고 했다? 과세입니다. 그럼 수도요금 고지서도 한번 보고 전기요금 고지서도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편의점에서 파는 생수는 과세예요. 생수는 과세입니다. 수돗물이 면세인 거예요. 생수는 과세. 아리수는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면세요. 아리수 면세입니다. 연탄, 무연탄, 면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는 이렇게만 나왔는데 뭐 가라탄, 착화탄 뭐 이런 게 있대요. 저는 뭐 그게 뭔지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는데 연탄쯤은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불을 그냥 딱 피우는 거 면세. 뭔가 활활 태우는 거 과세. 그 정도로 연결하고 갈 거고요. 그다음에 여객 운송 용역 면세입니다. 여객 운송 용역 면세. 그런데 이제 우리 여객 운송 용역 중에서 고속버스, 그중에서 우등고속 있죠? 그런 거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상에서 내용을 보시면요. 세 번째, 네 번째 줄 같이 보세요. 이런 여객 운송 용역은 면세에 해당하는데 단 택시, 항공기, 우등고속, 유람선, 전세버스, KTX 얘네들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과세 면세 어느 정도 구분을 하고 계셔야 되세요. 여러분 우등고속 위에도 있어요. 그 위로 올라가는 거 다 과세예요. 프리미엄 고속이라고도 있어요. 그런 거 다 전부 과세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여성용품 면세예요. 그다음에 영유아용 기저귀도 면세죠. 이제 우리 교재는 지금 없는데 영유아용 기저귀 면세입니다. 여성용품도 마찬가지 다 비싸죠. 근데 다 면세래요. 그다음에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 용역 요거 밑줄 해두시고요. 땅 건물은 제가 따로 분류해서 연결해 드릴게요.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 용역 이런 거 면세입니다. 국민후생 용역 문화 관련해서 면세, 의료보건 용역은 면세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사업자 있잖아요. 거기 면세. 의료보건 용역 면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혈액은 뭐다? 이것도 면세라는 얘기죠. 면세. 그런데 미용 목적은 뭐예요? 과세예요. 만약에 내가 피부과 진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화상을 입어서 치료 목적이다? 면세. 그런데 미용 목적이다? 과세. 근데 내가 성형수술을 했는데 잘못됐어.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재수술해야 되죠. 근데 또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재수술해야 되죠. 그럼 어때요? 우울하죠. 면세. 제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는 거예요. 조금 더 세법에 정해놓은 또 세부적인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맞아요. 그거는 면세해 준대요. 그다음에 교육 용역도 면세예요. 교육 용역. 그래서 학원 다 뭐예요? 인허가 받은 교육 용역들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단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무도학원 과세요. 그래서 이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도 면세에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중간에 얘가 과세로 전환됐습니다. 도서와 관련된 거는 모두 면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도서 공급, 교보문고에서 책 사보는 거, 그다음에 도서 대여점 모두 면세라는 얘기고요. 도서, 신문, 잡지 이런 거 전부 면세. 이거 구분 잘 해두세요. 광고는 뭐다? 과세.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광고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문사를 하고 있어요. 나는 무슨 사업자? 면세 사업자. 근데 신문사를 하면서 신문에 광고도 실리잖아요. 광고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된다? 겸용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고 인터넷 신문 구독료 면세입니다. 예술 창작품은 면세인데요. 골동품은 과세요. 골동품은 제외입니다.
예술 문화 행사, 비치가 운동 경기 면세래요. 이런 거 면세당하고 부가가치 구성 요소인 토지의 공급은 면세. 이거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인적 용역, 법소정 인적 용역 이런 거 면세입니다. 저술가, 작곡가 등 면세. 우리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비싼 용역 있어요. 뒤에 아마 있을 거예요. 비싼 용역, 변호사, 세무사 그런 용역 등은 과세예요. 아마 뒤에 있을 겁니다. 기타 재화 용역에서 우표는 면세인데요. 수집용 우표는 또 과세래요. 그런 거 보시고 그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거 공익 목적 하는 거 면세되는 거 있습니다. 그 정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참고. 근데 저는 이것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무 2급이니까 금융보험 용역. 이것도 면세라고 하는 거. 금융보험 용역. 우리 금융기관이나 보험 모집인들 어때요? 그들이 우리한테 어떤 상담을 해주는 것만으로 돈을 받지 않죠. 꼭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금융보험 용역, 금융회사, 우리 은행 다 면세입니다. 그것도 정리. 뒷장으로 넘어가시면은요. 밑에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그 밑에 뭐 영유아용 기저귀 여기 나와 있네요. 그 교재마다 다 구분이 좀 다르긴 해서 주로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제가 연결할게요. 뒷장 가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미가공에 대한 범위, 뭐 1차 가공 이런 것들을 면세합니다. 이런 거 얘기해 준 거고요. 김치, 두부 등의 단순 가공 식품 이런 것들 뭐 면세입니다. 포장 단위로 판매하는 건 또 과세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포장이라고 하는 건 포장이 됐다라는 건 그것도 과세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재래시장에 갔어요. 고추장을 사야 돼. 근데 고추장 손에 담아올 거예요? 벌크로 이렇게 파는 경우 있잖아요. 벌크통에. 그럼 그거 포장해서 주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운반을 위한 최소한의 포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면세예요. 근데 마트에 가보면 고추장 어디 담겨 있어요? 빨간 통에. 그건 뭐가 돼요? 포장된 거? 그건 과세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이 조금 세부적으로 내용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포장 단위에 따라서. 그 의료보건용어 아까 면세입니다. 이런 얘기 했었었죠. 근데 여기 나와 있어요. 뭐, 유방암 수술했는데 이건 면세인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애완동물 진료 용역 과세되는 거 이것도 나중에 바뀐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서와 관련된 거 쭉 나와 있고.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금융보험 뭐 하나씩 다 설명해 줬네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땅 얘기할게요. 땅 얘기. 여러분 프린트에 쓰셔도 되고 교재에 쓰셔도 되는데 교재 페이지를 자주 보시면 222페이지에 나와 있기는 해요. 나와 있긴 하는데 제 표현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땅 얘기를 좀 해봅시다. 토지. 공급이 있을 거고요. 공급. 임대가 있겠죠. 이거 구분되세요, 이제? 공급은 뭐예요? 공급이라는 거는 매매죠. 매매고 임대는 빌려주는 거입니다. 그러면 토지의 공급은 자연 그대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토지의 공급은 자연 그대로이니까 얘는 뭐냐면 면세입니다. 근데 토지의 임대는요, 반대예요. 토지의 임대는 과세예요. 토지의 임대는 과세. 여러분들이 이거를 거꾸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토지 매매잖아요. 공급은 매매. 이게 더 비싸. 그러니 과세. 토지 임대 면세.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토지를 임대하면 어때요? 주차장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라고 연결을 하세요. 부가가치가 창출되니까 과세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땅 위에 건물이 세워졌어요. 그럼 무조건 가공이죠. 건물은 그냥 무조건 과세예요.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럼 저는 건물이 아니라
주택 얘기를 할게요. 주택. 주택의 공급. 근데 이 중에서 주택은 국민주택의 규모의 공급만 면세요. 국민주택 규모. 면세. 국민주택 규모 면세. 이 범위를 벗어나면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자, 주택, 임대, 전세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 뭐다? 면세. 면세입니다. 면세. 자, 여기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여기는 범위가 있잖아요. 국민주택 규모는 면세. 여긴 범위가 없잖아요. 주택, 임대는 면세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구분을 잘 해주세요. 스스로 좀 잘 연결을 하셔야 되실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 공급하는 거는 면세. 그 범위가 벗어나게 되면 매매하는 거 당연히 부가세, 과세입니다. 자, 그럼 우리 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즘 어머니들은 잘 안 그러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엄마들의 로망은 뭐다? 마당 딸린 집, 전원주택.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집이에요. 주택, 마당 딸린 집. 여기 마당이야. 이렇게 있어. 자, 이거 이렇게 통째로 하게 되면 매매는 너무 비싸잖아요. 임대라고 해볼게요. 요거 임대. 그러면 여기에는 뭐도 따라가요? 주택도 있고 주택에 부수되는 지금 토지도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빌리는 거예요. 전세를 하는 건데 배운 대로라면 보시면 주택의 임대는 뭐라고 했어요? 주택의 임대는 면세. 근데 토지의 임대는 뭐라고 했어요? 과세. 이러면 엄마들의 로망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 토지는 뭐 해주겠다? 면세.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는 면세입니다. 주택과 그 부수 토지 임대는 면세.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그래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지만 임대하는 게 아니라 주택이 딸려 있으면 면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또 이거를 역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주택은 요만한데 토지가 이만하면 국가는 바보는 아니죠. 이러면 얘 면세 주냐? 아니에요. 다 제한이 있어요. 도시구역 내외 범위 제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10배, 5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들이 또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세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건물 보시면 건물 1층은 막 편의점이 있고 뭐 위에는 또 상가가 있고 위에는 주택이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주택하고 만약에 주택이 뭐 2, 3층이 있다. 그러면 전부 면세예요. 전부 면세. 근데 상가의 범위가 더 크다. 그러면 주택만 면세가 돼요. 그래서 주택과 그 외를 구분을 했을 때 만약에 그 외가 더 크다. 그러면 주택만 면세. 근데 주택만 면세. 만약에 주택의 범위가 더 크면 모두 면세.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범위들이 다 있구나 정도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세 품목들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시간이 되게 애매하게 남아서 우리 영세율 얘기를 조금 할게요. 영세율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우리 프린트로 와보세요. 프린트로. 영세율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시간 되는 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영세율이라고 하는 거 영세율 적용. 어디에 주로 적용이 된다. 우리 범위에서는 수출하는 재화.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수출하는 재화입니다. 그럼 영세율 적용이니까 나는 과세사업자예요. 나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써보세요. 그래서 나는 과세사업자니까 부가가치 납부세액을 계산을 하실 거예요. 부가세 납부세 계산해보세요. 매출. 세액에서 누굴 빼요? 매입세액을 빼죠. 요거 써보세요. 꼭 쓰세요. 매입세액을 뺍니다. 그럼 매입세액을 빼면 우리는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나와요. 매출세액이 더 크면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고 매입세액이 크게 되면 환급세액이 나옵니다. 환급세액. 근데 나는 영세율이 적용됐다고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매출세액은 무조건 뭐가 된다? 0이 되겠죠. 가령 매입 거래가 100만 원이 있어서 매입세액이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환급세액이 나오죠. 무조건 10만 원에 대해서 환급세액이 나옵니다. 10만 원 환급세액. 요거에 대한 영세율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제가 연결을 해드릴게요. 수출 얘기를 조금만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우리나라. 여기가 미국이야. 여기가 수입자이고 우리나라 수출업자. 여기는 미국이니까 A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수출업자 K라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을 배우는 건데 이런 것도 대외무역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무역거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역거래를 할 때 수출업자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하게 돼요. 은행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때 은행을 통해서 우리 신용장 거래라는 걸 하게 됩니다. 신용장 거래를 하게 되는데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고 해서 LC라고 부릅니다. LC 신용장 거래를 합니다. LC. 그럼 신용장 거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그 은행의 중간에 끼는 거예요. 은행이 중간에 껴서 이 신용장에 적혀 있는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해 가게 되면은 은행이 그 대금 지급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걸 담보로 대금 지급을 대신 해주게 되는 게 신용장 거래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우리 수출업자가 고민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출을 해요. 그럼 보통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고민형 만들어서 보내면 쟤네들이 대금 줄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수입자는 내가 돈 주면 쟤네들 고민형 보내줄까?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 중간에 은행이 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수입자가 자기 나라에 있는 은행에 LC를 이렇게 오픈을 해요. 그럼 요거를 우리나라 은행에 알려줘요. 그 우리를 얘를 통지은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나라 은행에서 LC가 오픈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LC가 오픈됐어. 알려줘요. 그럼 여기 써있는 제시되어 있는 서류들 챙겨가면 얘네들이 대금 지급을 해준다면서요. 그럼 이때 여기에 적혀있는 서류는 어떤 거냐면 고민형 다 만들어서 여기 선사에 가서 배에 실어서 물건을 이렇게 잘 보냈어 라고 하는 증빙이에요. 그걸 우리는 선화증권 또는 BL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BL이라고 부릅니다. BL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선화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요거 물건 실어서 보냈습니다 라고 해서 요거 들고 은행에 가요. 그럼 은행이 대금 지급을 해줘요. 그럼 은행은 그 뒤에를 이쪽 은행에 보내고 대금을 받아요. 그럼 이쪽 은행이 야 니네 비일 왔어. 그러면 이 A가 돈 주고 비일 받아서 여기 선사에 물건 도착하면 비일 가지고 가서 물건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거래를 하게 돼요. 이게 신용장에 의한 거래입니다.
되셨죠? 자, 근데 우리 회사가 곰인형 만드는 회사라고 했어요. 근데 곰인형에 눈알 붙이는 게 너무 귀찮아.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어떤 임가공 업체에다가 눈알 붙이는 걸 맡겨버렸대요. 여기 B라고 하는 임가공 업체에다가 물건을 맡겼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눈알을 다 붙였어요. 그럼 얘네도 과세 용역이니까 매출을 만약에 100만 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때 매출 세액은 얼마가 돼요? 10만 원. 1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눈알 붙인 대가니까 우리 K 입장에선 어떻게 돼요? 10만 원만큼 매입세액을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선 어떻게 되나요? 국가 입장에서 얘네들이 다른 매입 거래가 없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요, 요 10만 원만큼 그대로 납부하겠죠. 근데 얘네들은 매입세 10만 원을 부담했지만 영세율 적용 사업자다 보니까 그대로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국가 효익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우리는 원신용장 마스터 LC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근거로 해서 국내에서 얘를 3차까지 발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내에서 신용장을 교부했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국 신용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걸 교부하게 되면 얘도 뭐가 적용되냐면 영세율이 적용돼요. 그러면 세금 없죠? 얘도 부담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결론까지 할게요. 결론. 영세율 적용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단순히 이제 결론을 외우셨을 건데 결론 수출하는 재화와 직수출 게다가 방금 얘기한 누구? 내국 신용장. 거래, 내국 신용장으로 안 되면 구매 확인서. 이렇게 해서 영세율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얘가 근거리, 국내 안에서의 신용장 LC다라고 해서 로컬 LC라고 부릅니다. 로컬 LC.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아마 결과는 외우셨을 거예요. 영세율 적용되는 거 직수출입니다.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근데 이 내국신용장이 왜 영세율 적용되는지 이렇게 흐름으로 하나만 이해하고 가시면 되세요. 그러면 영세율이 적용됐다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원래 가사업자니까. 그럼 영세율이 적용됐다라는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돼요. 근데 이 세금 계산서를 이 수입자한테 줘봤자 얘네들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즉 직수출은 세금 계산서 교부 특례요. 얘네들은 세금 계산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만 필요하다? 국내 거래에서의 영세율 적용하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림이 썩 예쁘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래서 그냥 무역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왜 로컬 LC 내국 신용장이 영세율 해당하는지 이렇게 연결하고요. 영세율 면세 조금 교재로 남아있는 이론상의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과세 표준 증빙 세금 계산서 등의 증빙 연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무리하시면서 신호 전송 준비도 해주세요.